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82페이지에 영업의 비용, 네, 비용의 이제 끝 부분에 왔습니다. 자, 판매관리비를 앞 시간에서 쭉 정리했는데 어제 기억에 이게 19개가 다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린 것 같고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 중에 교육훈련비가 여기 빠져 있더라는 거죠.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도 여러분 있다는 거 좀 메모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훈련비. 그래서 이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의 교육비를 회사가 이렇게 지급해주는 경우에 회사가 판매관리비인 교육훈련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회사가 직원들의 학원비를 대주는 거, 이런 것이 교육훈련비입니다. 아니면 외부 강사, 외부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했다, 이런 것이 교육훈련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비용도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영업의 비용은 말이죠,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떤 면에서 쉽냐? 우리가 앞에서 수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정리했잖아요. 그 영업의 수익하고 딱딱 상대되는 개정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이 첫 번째 있는 이자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영업의 수익에서 1번에 있었던 이자 수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의 1번,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서 1번인 거죠. 예, 뭐 이 번호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고, 이자를 우리 회사가 지불했다 하면 그게 바로 이자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 내는 거, 당좌 차월, 당좌예금에서 마이너스 그 자동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 이런 것 등에 지불하는 이자를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다음에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은 영업의 수익에서 우리가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 이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외환 차익은 당시에 부채를 상환한다든가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환율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면 외환 차손은 뭐냐? 외화 자산을 회수하거나, 그래서 외화 자산이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 우리가 외상 매출을 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되는 게 외화 자산의 회수예요. 또 외화 부채의 상환,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국내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나중에 갚는 것이 외화 부채의 상환입니다. 그때 최초에 차입했을 때의 환율과 갚을 때의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그래서 여러분, 자산이라는 것은요, 환율이 올라가면 회수할 때 이익이에요. 이익인데 부채는 거꾸로 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상환할 때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은 회수나 상환할 때의 환율 차이가 아니라 결산 때 현재 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현재 환율, 결산 시점의 환율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때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올라갔으면 이익이지만 환율이 떨어졌으면 손실, 환산 손실. 부채는 손실이 나려면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 부채는 결산일 환율로 환산했을 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에 기부금. 네, 기부금 영업외 비용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기부금하고 접대비가 이제 보기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부금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기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매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판매를 잘해보려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판매관리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게 맞고,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돼 영업 외 비용이다. 그래서 기부금을 가끔 판매관리비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5번에 있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우리 매출채권 바로 바드럼 공부할 때 이거 우리 배웠단 말이죠. 바드럼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가지고 가서 할인을 한다고 그랬죠. 현금이 급할 때는. 그때 은행에서는 할인료를 공제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할인료는 바로 뭐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 가서 할인할 때 할인료 공제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했었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역시 단기매매증권 할 때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거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 취득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면 이런 손실이 발생하죠. 했어요. 다음에 재해손실. 재해손실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재해손실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상품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품 50만 원이 소실되었다. 아니면 상품 창고에 홍수가 나가지고 50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뭐 제품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또는 도난사고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것, 그게 바로 재해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차변에 재해손실 50만원 비용 발생되는데 이 재해손실이 영업의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변에는 상품 50만원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발생이 일어나고요. 대변에 상품은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해손실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 우리 회사는 창고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화재보험에. 그래가지고 창고는 불이 안 났는데 상품만 불이 났어요. 상품만 없어졌다고 보고. 뭐 창고가 불을 나면 뭐 창고에 대한 또 보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창고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지금 화재보험에 다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7월 9일 화재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고 8월 9일 보험료 만약에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보험금 1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화재로 인해서 상품 50만 원 소실을 당해서 우리가 일단 재손실로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청구해가지고 오늘 그 청구 결과가 8월 9일 날 우리 통장에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올까요? 그렇죠. 보통 예금이 증가하죠. 100만 원. 그럼 대변에 뭘로 잡아야 되느냐? 재손실? 재손실을 줄여준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영업의 수익에서, 저 앞에 영업의 수익에서 이게 하나 빠졌어요. 영업의 수익 중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보험료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보험료 수익. 보험료 수익. 자,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개념 과목 이름이 뭐가? 보험료 수익?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 차익? 그거 쓸 수도 있겠네요. 자, 보험자 들어가는 개념 과목 찾아보면 보험 차익, 보험 차익 영업의 수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볼까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기타 영업의 수익, 보험 차익 여기 있죠? 네, 뭐 보험료 수익 이런 개정 과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가장 적절한 이름으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보험료 수익 또는 보험 차익으로 영업의 수익이 있어요. 이 개정 과목이. 그래서 일단 재손실로 비용 처리하고 우리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그날 보험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청구하고 심사하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몇 달, 뭐 빨라야 한 달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8월 9일 날 보험료 받는 날 별도의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보험료 수익 또는 보험 차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홍수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인 재손실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가지고 들어오면 영업의 수익인 보험료 수익이나 보험 차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으로 잡아준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처분 손실이 났다는 것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미 유형자산에서 배웠습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투자부동산이라든가 투자자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주로 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 그래서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잡손실. 우리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이 있었듯이 영업의 비용에는 맨 끝에 잡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이후 활동에서 금액이 아주 적은 비용이라든가 빈번하지 않은 지출의 비용을 잡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고 또 여기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현금 과부조. 현금 과부조에서 현금이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 아 이거 현금이 나갔구나 하고 장부를 고치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손실, 현금 과부조 이렇게 했다가 결산일까지
현금 과부족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산일 날에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요? 잡손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그리고 차변이 잡손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잡손실을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잡손실은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갈 때 차변의 잡손실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잡이익은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올 때 대변에 잡이익이 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현금이 부족했었는데 현금 과부족 처리했다가 결산 때까지 그 부족한 사실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게 잡손실. 잡손실을 쓸 때는 차변에 적으셔야 되고 현금이 과잉 많이 실제가 더 많았어요. 장부보다 많은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잡이익. 잡이익은 대변, 수익이니까.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현금 과부족. 네. 그거 분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비용의 마지막이네요. 비용의 마지막 법인세. 네. 법인세가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회계기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말한다 이거죠.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한 것과 이자 수익 등의 원천징수 금액을 차변해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것. 예, 그거는 기말에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지난번에 선납세금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법인이 당했다. 얼마 세금을 떼었지? 가령 2만 원을 떼었다, 20만 원을 떼었다. 그러면 그 20만 원을 차변에 선납세금 자산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결산 때는 기말에는 이 선납세금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로 대체하는 그게 법인세예요. 그러면 이 법인세가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이제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거 말고 추가로 더 내야죠. 그 다음에 중간애납이라는 게 뭐냐? 중간애납. 중간에 애정 납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애정 납부한다. 자, 우리가 법인세 정기 납부는요 3월에 하거든요. 3월에. 그러면 이제 4월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까지면 6개월이 지났죠? 1년의 절반이 지났죠? 자, 3월 달에 법인세 정기 납부를 해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까지는 다시 6개월이 지났죠? 절반이. 그래서 이 중간 애납은 10월에 해요. 10월. 매년 10월이면 법인들이 법인세 중간 납부를 합니다. 중간 납부가 뭐지? 매년 3월 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면 이게 목돈이라서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좀 내주세요 하고 국가에서 중간에 세금을 미리 걷는 거예요. 그 얼마 수익이 날 줄 알고 걷느냐? 작년에 신고한 법인세 금액, 법인세액이 있죠? 작년에 법인세를 이 법인은 5천만 원의 법인세를 냈더라. 그러면 거기에 절반 2,500만 원을 10월 달에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미리 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중간 애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애납한 것은 어떻게 해요? 기말에 빼야 되겠죠? 중간 애납한 것도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선납세금 자산 처리예요. 자, 10월 달에 중간 애납을 우리 회사가 9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90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잡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결산할 때는 이 선납세금 900만 원 어디로 가요?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 법인세. 중간 애납하고 원천징수한 것이 자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아놨다가 기말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된다. 요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 문제에서 이거
점표 만드는 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연습을 또 합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이고 비용의 맨 꽁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 네. 그래서 비용 설명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기에 어떤 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법인세 비용이 여기 영업의 비용이다. 바로 위에 있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별도의 비용 항목이지 영업의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에 소속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건 독립된 별도의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X. 잘못된 보기로 거의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해야죠.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것까지 하고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자,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 두 개 합쳐서 매번 한 문제 나옵니다. 이론으로. 실기에서는 안 나와. 이론에서 한 문제. 몇 점짜리? 2점짜리.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만 잘 시험 보는 날 기억하고 계시면 2점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우선 내부 통제는 무엇인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부 통제라는 것은 통제가 뭐예요? 이거 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부 감사, 감찰 뭐 이런 말, 내부 감사. 회사 내에서 회사 업무가 각 기능별로 회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감찰. 내부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부 통제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회계관리제도는 뭐예요? 내부 감사 중에 회계 부문에 해당되는 감사가 내부 회계관리제도예요. 우리가 회사의 내부에 회계만 있는 게 아니죠. 총무도 있고 인사도 있고 영업도 있고 구매도 있고 생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회계 감사를 우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법규라든가 회사 내규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내부 통제라는 것을 내부 통제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기타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요거를 목적이 시험에 잘 나온다.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세 가지.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부 통제를 하는 목적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말이죠. 이 법규 준수라든가 회사 내의 매뉴얼을 잘 안 지키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기업이 말이죠. 막 소비자한테 무슨 고발이나 당하고 또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뭐 법정 재판에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로 회사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한다.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목적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이 회계관리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회계관리제도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그러니까 회사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마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는 뭐 법이라는 건 지킬 줄도 모르고 맨날 어떤 편법이나 하고 회계 부정이나 한다 이런 이미지가 되면은 말이죠. 기업의 이 회계 정보에 대해서 외부의 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훌륭한 내부 통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관련 법과 정책을 잘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내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규나 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지침에 의해서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죠. 법률까지도 관련 법규를 잘 준수했느냐. 자,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2, 3 넣어놓고 한 번은 4번 해놓고 다른 말을 써놓는 거죠.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이거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손익계산서의 구성하면은 메뉴에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럼 내부 통제 제도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5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 통제 환경. 통제 환경 상당히 중요하죠. 그 기업의 인력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이라든가 경영자의 철학과 윤리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소가 효율적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위험평가. 위험 요소가 식별이 돼야 됩니다. 위험 요소가 식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잘 되는 회사는요. 어디에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이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회사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밖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부에 뭐 그런 것이 모니터링하는 이런 제도도 없고 또 서로 사내 환경이 말이죠. 철학과 윤리가 굉장히 낮아. 그래가지고 웬만한 뭐 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유 뭐 그 정도야 뭐 하고 다 용납이 돼.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그게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식별이 안 되면. 그래서 어떤 위험 요소가 계속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 위험 평가. 그다음에 통제 활동. 우리가 통제 활동이라는 건 계속 어떤 그 내부 통제를 위해서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문서화, 말로만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근거를 남기는 거죠. 문서화, 결제와 감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 활동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내부 통제 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죠. 구성 요소. 정보를 생산하고 집계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유기적으로 상하 또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는 건 감시한다는 거예요. 감시. 예. 계속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서 문제처럼 똑같이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모니터링, 2. 통제 활동, 3. 통제 환경, 4 하고 다른 뭔가를 넣어놔요. 여기 없는 것을 답으로 딱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면 나올 확률은 뒤에서 또 2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는 거는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부 통제는 결국에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예. 사람이 하는 일에는 100%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의 능력은 대단한 거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 항상 실수를 항상 어떤 실수에 또는 이런 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아무리 자질이 높은 인력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부주의나 피로하거나 또는 판단 착오 이런 것에 우리 인간은 항상 노출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보기에서 말이죠,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했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걸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제도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없는 것이다. 그건 이상이다. 이상.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한계를.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회사에서도 가끔 이상한 사고가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에는 100%라는 건 좀 힘든 것이다. 100%는 힘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통제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하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됐다. 여기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회계관리제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예,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3개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문제가 나오거나 방금 했던 내부 통제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밑에 보기를 막 써놔요. 잘못 설명한 걸 찾아라. 그 잘못 설명한 것 중에 분명히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으면 되고. 네 번째는 회계관리제도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회계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어떤 것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산 보호에 관한 통제를 한다 이거. 첫째,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주요 기능이 자산 보호를 위한 통제예요. 그게 사례를 보면은 재고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한다. 적어도 결산할 때 결산 시에는 한 번은 해야죠. 우리 회계팀에서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뭐예요?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이 장부에 있는 대로 장부에 있는 것과 일치한가 이거를 확인을 해라 이거예요.
회계과에서 생산부에서 올라온 그걸로 그냥 회계 처리를 그 서류로만 하지 말고 결산할 때 한 번 정도는 실사 창고에 가가지고 원재료 그 양이 있는지, 제품 그 양이 있는지, 상품 그 양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뭐다? 바로 자산을 보호하고 보호 통제하는 회계관리제도의 내용인 거죠. 자산보호 기억하시고, 그거는 재고 실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부정방지.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또 중요한 것이 자산보호도 있지만 부정방지도 있어요. 회계부정. 뭐 회계부정은 뭐 돈으로 인한 사고는 별로 없죠. 회계과에서는 돈을 별로 안 만져요.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직접 만지는 부서에서 이제 돈 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부정방지는 회계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부정. 근데 이 회계부정은 대개 회계 실무자가 알아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경영진이 지시에 의해서 회계부정이 일어나요. 회계과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저렇게 해. 이거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맞는데. 공정한 회계 처리, 중립성을 잃은 건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사장님 그거는 회계에서 그 중립성을 잃은 겁니다. 이러면 또 일하고. 그래서 회사 그만두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경영진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정방지의 핵심적인 게 뭐냐?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통제가 안 된다면 권한남용을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통제를 피할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말이죠.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한남용이잖아요. 말하자면 군대 가면 요즘 뉴스 보니까 군대에서도 위에 대대장이 정식으로 명령 훈련하는데 앞으로 전진하면 앞으로 전진 훈련을 시키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자기 집에 데려다가 빨래를 시킨다든지 시켜서는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킨다. 이게 권한남용이죠.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업무 지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지시를 한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요? 권한남용이 존재한다면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부정방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경영진의 권한남용이다. 아울러서 그러면 그러한 경영진의 권한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갖춰야 되느냐? 첫째, 기업이 윤리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윤리적으로. 윤리 강령. 우리 기업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 사회에 모범이 되겠다. 이런 식의 그 어떤 이 표 같은 거 있죠?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을 사원들에게 내거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또는 경영진에서 말이죠. 윤리강령 우리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법과 질서를 앞장서서 잘 지키겠다 했는데 업무할 때 자꾸 불법적인 걸 시킬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부 고발 제도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회사 내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누가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회사를 나갈 수가 없어. 전부 다 이렇게. 저 사람이 이랬더라. 수근수근
그러면 회사를 못 다니게 됩니다. 예. 용기 있게 자기가 고발을 했는데 피해는 누가 봐요? 고발자가 나중에 피해를 봐. 그것을 막아주는 게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에 반영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자, 회계의 두 번째, 내부 통제제도, 회계 통제제도의 두 번째는 부정방지다 이거. 아까는 첫 번째가 자산보호. 네,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한 문제가 2점짜리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